이번 장은요, 제6장, 경쟁 우위와 경쟁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3장에서 산업 구조를 분석해서 이제 산업 내 경쟁의 특성을 이해하는 분석 기법을 공부를 했고요. 4장과 5장에서는 기업의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 조직 구조, 그리고 기업 문화, 리더십 등 전략 분석의 기초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에 이어서 사업부 수준의 이제 경쟁 전략인 경쟁 우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제7장 비용 우위와 가격 경쟁,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제8장 차별화 우위와 차별화 경쟁 등 사업부 수준의 경쟁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사례를 먼저 살펴볼 예정인데요. 198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혼다와 야마하의 모터사이클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일본의 모터사이클 산업은요, 50개가 넘는 경쟁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고요. 수요는 매년 40% 이상씩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매력적인 고성장인 산업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혼다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명실공히 일본 모터사이클 산업의 최고로 이제 부상한 후에 그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다른 모터사이클 제조업자들은 파산하거나 산업에서 철수하는 등 피 튀기는 전쟁터를 전장을 방불케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모터사이클 제조업체의 수를 보면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1950년대 그 당시에 50여 개 제조업체들이 이제 경쟁하던 것이 1960년에는 30개로 줄고요. 그리고 1965년에는 8개, 그리고 1969년에는 4개의 업체, 즉 혼다,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등 4개의 업체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일본에서 오토바이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인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혼다는 모든 주요 국가의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확장 전략을 추구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다각화를 추구하면서 1975년도부터는 모터사이클 부분의 매출보다 자동차 사업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다는 자동차 사업에서 성공을 위해서 이제 기업의 가장 우수한 경영 자원, 그러니까 뛰어난 인력이라든지 이용 가능한 자금, 기술력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제 자동차 사업에 이제 집중하면서 자동차 사업에 이제 필요한 엄청난 투자는 투자 자금은 모터사이클 사업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혼다의 자동차 매출이 오토바이 산업의 매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성장 자동차 매출의 성장세가 이제 두더질 무렵에 이제 또 다른 모터사이클 제조업체였던 야마하가 일본에서 모터사이클 생산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점유율을 보면요, 혼다의 모터사이클 시장 점유율은 196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일본 시장의 65%를 차지했었는데요. 이를 정점으로 해서 1981년에는 38%까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마하는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0%에도 못 미치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1981년도에는 37%까지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처럼 이제 야마가 이제 혼다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이제 시장 확대 전략을 이제 추구해 왔는데요. 이처럼 이제 야마하는 일본 시장의 선도자이자 세계 제1의 모터사이클 생산자였던 혼다를 이제 위협할 정도로 이제 근소하게 추격해 온 것인데요. 이렇게 되자 야마하의 경영진들은 혼다를 따라잡을 허기가 왔음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다는 자동차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념이 없었고요. 경영 자원의 상당 부분, 대부분을 모터사이클에서 자동차로 전환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 되자 이제 야마하의 이제 경영진들은
그 언론을 통해서 혼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제 발언, 이제 공공연하게 하게 되는데요. 어떤 발언이냐 하면, 그 혼다의 관심은 오직 네 발 달린 것에 있다. 모터사이클에서 일하던 그들의 최고 인력은 대부분 자동차로 옮겨가 버렸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 야마하는 모터사이클 생산만 전문으로 하고 있다. 생산 설명 충분하다면 혼다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혼다가 자동차에 집중하는 사이 그 야마하는 모든 경영 자원을 모터사이클하고 그 관련 제품에 이제 집중시킴으로써 이제 혼다를 바짝 추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1970년대 초반에 혼다가 35개, 야마하가 18개의 모델을 이제 가졌던 데 반해서요. 1981년에는 야마하가 60개의 모델을 가짐으로써 그 혼다의 63개와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970년 초반에는 야마하가 하나의 그 새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혼다는 그 2개의 그 새 모델을 선보이던 것이 1981년에는 그 혼다가 17개의 모델을 내놓는 데 반해서 야마하는 그 18개의 신모델을 출시하는 수준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1981년 이제 8월에 이제 야마하는 연간 이제 100만 대의 생산력을 가진 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공장의 건설 계획은 야마의 연간 총 생산 능력을 혼다보다 약 20만 대 상회하는 약 400만 대 이르는 그런 투자였고요. 만약 이 공장을 풀 가동하게 되면 야마의 시장 점유율은 6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야마의 경영자들은 이제 모터사이클 시장 점유율에서 선두에 올라서기 위해서 이제 그 사원을 건 도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야마하는 혼다와 달리 이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다른 사업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터사이클에서 엄청난 투자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야마하는 사업을 걸었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만큼 막대한 투자를 이제 모터사이클 사업에 하나의만 사업에 투자하면서 내부 그 자금보다는 외부 차입금으로 이제 투자비를 충당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자 야마하에게는 그 혼다와의 이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은행에서 빌린 부채 부담이 점점 가중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야마하는 이제 혼다와의 수익성은 비슷했었는데요. 반면에 부채에 대해 그 자기 자본 비율이 3대 1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혼다는 이 비율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엄청나게 양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표면상으로는 이제 1981년도 그 회계연도를 보면은요, 제품 라인이라든지 규모에 있어서 혼다에 근접해서 이제 생산량이라든지 수익면에서 모두 기록을 세웠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회자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혼다는 미국에서 대규모 자동차 생산 시설 투자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자동차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혼다는 야마하의 도발적인 발언과 행동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1978년 초에 혼다의 카와시마 사장은요,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을 있는 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1위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확언하게 됐고요. 그리고 재차 1979년도에 또다시 카와시마 사장은 19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개발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시켜온 것은 사실이다. 다른 모터사이클 경쟁사가 우리를 바짝 추격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인정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1982년도 1월에 야마하가 주주총회에서 이제 야마하의 고이케 사장이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1년 후면 우리가 국내 시장의 리더가 될 것이다. 그리고 2년 뒤 세계 1위는 우리 것이다 라는 이제 발언을 하게 되고요. 이런 발언은 이제 마침내 혼다의 분노를 폭발시키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카와시마 사장은 이제 야마하 따위가 잠자는 사자의 꼬리를 밟았다. 야마하를 박살내고 말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야마하와의 전쟁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요. 혼다는요, 야마하하고 이제 전쟁을 선포한 후에 즉시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겼는데요. 혼다는 즉시 가격을 내리고 판촉 비용과 이제 매장 재고를 증가시키면서요, 그 두 회사 간
경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인기 모델의 이제 순매 가격은 30%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던 그 50cc 모터사이클은 그 10단 기어가 달린 자전거보다 싸게 팔리기도 했었고요. 이처럼 엄청난 그 가격 할인에도 불구하고 혼다는 그 야마하보다 그 10%나 높은 마진율을 딜러들에게 이제 보장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죽이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혼다가 이제 야마하하고 전쟁 선포 후 18개월 동안 혼다의 시장 점유율은 1981년 당시 이제 38%에서 47%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야마하는 37%에서 27%로 시장 점유율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혼다는 야마하에 대한 반격의 경쟁 무기로 이제 제품 다변화 전략을 이제 활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야마하와의 일전을 선포한 후에 18개월 동안 혼다는 81개의 신모델을 출시했고요. 반면에 야마하는 신모델 수가 겨우 34개에 불과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신모델 출시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 이제 비교를 해보면 1970년대 말 두 회사 모두 이제 총 60개 모델만 각각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거와 비교해봤을 때 신제품 출시는 굉장히 공격적인 반격 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혼다는 단종 모델을 이제 검토하면서 제품 라인을 훨씬 완벽하게 이제 세단장하기도 했었는데요. 1년 반 사이에 81개의 신모델을 이제 도입을 하고 32개의 모델을 이제 단종시키면서 총 113개의 제품 라인의 변화를 가져왔고요. 반면에 야마하는 겨우 3개의 모델만 없애고 34개의 새 모델을 선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혼다의 신모델 출시 전략은 야마하에게 가격 인하만큼이나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신모델은 기술면이나 디자인면에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훨씬 강력하게 이제 어필을 하였고요. 딜러들은 혼다 제품을 팔 때 더 큰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10%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신모델 증가로 기존 모델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신모델이 적고 구모델이 많았던 야마다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혼다의 이제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전략하고 신제품 출시 전략으로 인해서 야마의 매출은 이제 50% 정도로 이제 급격히 감소하면서 커다란 손실을 이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1983년 초에 야마의 이제 재고량을 보면요. 일본 모터사이클 산업 전체 재고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라고 하고요. 이 재고량은 야마하의 1년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재고를 처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딜러들에게 이제 판촉비를 지원하고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야마하는 이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가지고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야마하의 이제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부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981년 3대 1이었던 것이 1983년에는 7대 1로 이제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같은 기간 혼다의 재무 상태는 자동차 사업에서의 이제 계속되는 성공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튼튼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1983년 1월에 혼다의 반격이 시작된 지 불과 이제 1년 만에 야마의 사장 고이케는요, 마침내 혼다에게 항복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제품 개발에서나 판매력에서 결코 혼다의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다. 이제 혼다와의 전쟁을 끝내고 싶다. 앞으로 경동망동을 삼가고 야마하의 상대적인 지위에 만족하며 살겠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무릎 꿇고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혼다의 자동차 매출이 오토바이 산업의 매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성장 자동차 매출의 성장세가 이제 두더질 무렵에 이제 또 다른 모터사이클 제조업체였던 야마하가 일본에서 모터사이클 생산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점유율을 보면요, 혼다의 모터사이클 시장 점유율은 196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일본 시장의 65%를 차지했었는데요. 이를 정점으로 해서 1981년에는 38%까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마하는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0%에도 못 미치던 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1981년도에는 37%까지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처럼 이제 야마가 이제 혼다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이제 시장 확대 전략을 이제 추구해 왔는데요. 이처럼 이제 야마하는 일본 시장의 선도자이자 세계 제일의 모터사이클 생산자였던 혼다를 이제 위협할 정도로 이제 근소하게 추격해 온 것인데요. 뭐 이렇게 되자 야마의 경영진들은 혼다를 따라잡을 허기가 왔음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마하는 이제 혼다와의 경쟁에서 이제 참패를 했는데요. 야마하가 이제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짚어보면요. 한물만 파던 야마하가 사업 다각화를 추구해서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자동차 사업에서 얻고 있던 혼다의 막대한 경영자원하고 핵심 역량을 도외시하고서 혼다가 모터사이클 시장을 포기했다고 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본이 아닌 차입 자본을 끌어들여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한편 다각화를 추구하지 않고 모터사이클이라는 한 사업에 이제 지나치게 의존했던 점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혼다의 야마에 대한 이제 대응은 감정적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악명을 쌓아서 미래의 잠재적 도전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투자, 즉 경영 전략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강의는요, 경쟁 우위와 경쟁 전략에서 산업 내 포지셔닝이 기업의 경쟁 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고요. 비용 우위와 차별화 우위, 경쟁 전략 분석 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경쟁 전략은 개별 사업 단위에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방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경쟁자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즉, 경쟁 전략은 상대방 경쟁자의 강점에 비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강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 그림은 경쟁 전략 수립 시에 고려해야 될 3대 요소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경쟁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요, 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 구조를 분석을 하고 개별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각 산업 특유의 성공 요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는요, 제 4장과 5장에서 살펴본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기업의 경영자원과 핵심 역량, 그리고 이제 기업 문화, 리더십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소는 경쟁사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쟁 전략이란 이제 적의 약점에 대해서 자신의 강점을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제 필요로 하고요. 즉, 경쟁 전략은 경쟁 기업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제 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이제 시도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이에 맞서 경쟁 기업이 똑같은 폭의 가격 인하를 이제 감행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기업의 상대 가격은 변함이 없는 반면에 두 기업 모두 자신의 이윤만 줄어들 뿐 각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한 기업이 이제 신제품을 발표했을 때 경쟁사가 똑같은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 그 기업의 차별화된 경쟁 우위는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처럼 산업 구조와 이제 경영자원에 대한 분석, 자사가 가진 핵심 역량에 대한 분석, 경쟁사와의 경쟁 전략, 그리고 경쟁 우위에 대한 분석이 이제 행해져야만 효과적인 경쟁 전략 수립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산업의 주요 성공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3장에서는 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개별 산업에서의 높은 수익률을 얻는 요소를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그 한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기업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산업의 주요 성공 요인, 즉 Key Success Factor, 이를 줄여서 KSF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이제 겐치 오마에는요, 산업의 주요 성공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산업의 주요 성공 요인은 좀 전에 말한 두 가지 성공 요소, 즉 우리의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우리의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자세히 보면요. 첫째 요소, 즉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이제 만들 수 있게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3장 산업 구조 분석에서처럼 소비자들을 단순히 기업의 이윤 확보에 방해가 되는 구매자의 힘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요. 기업이 산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략 수립의 선행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나 이제 산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지 못하게 되면요. 그 같은 산업과 이제 기업은 존재할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 즉,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인데요. 이는 제3장에서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서 산업의 경쟁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차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일상제에 가까운 제품의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은 이제 가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은 이제 비용을 낮춰야만 하는데요. 이처럼 산업의 경쟁 방식은 이제 그 산업의 주요 성공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식료품 위주의 슈퍼마켓이 성공을 하려면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고객들은 이제 대체로 낮은 가격,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 다양한 제품을 보통 원하는데요. 이러한 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가격 탄력성이 이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슈퍼마켓 기업은 구매자의 교섭력을 발휘해서 공급 가격을 이제 낮추어야만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슈퍼마켓을 운영함으로써 점포 운영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이제 하는 한편 광고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슈퍼마켓 사업의 성공 요인은 어떻게 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는가와의 문제로 이제 직결이 되고요. 또한 슈퍼마켓들 간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보하고 편리한 입지, 온라인 주문과 배송,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을 늘리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제 산업의 성공 요인 개념에 대한 이제 비판의 소리 역시 이제 만만치 않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산업에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성공 요인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서로 다른 경영 자원하고 핵심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산업의 주요 성공 요인이라는 것은요, 단지 산업의 보편적인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산업 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보편 타당한 전략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산업의 주요 성공 요인은 앞서 살펴본 3장의 산업구조 분석하고요,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나온 산업의 주요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이제 강의 전개도 이를 전제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에서 전략을 보다 잘 수립하려면 산업의 성공 요인뿐만 아니라
이제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자원에 대한 분석하고요. 그 경쟁 기업의 그 전략, 경쟁 기업의 경쟁 우위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업부 단위에서의 경영 전략의 핵심은요, 그 경쟁자에 대해 어떻게 하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쟁 우위를 발견하고 그 경쟁 우위를 평가하려면요, 그 경쟁자에 비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자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어느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자원, 즉 기술력이라든지 그 브랜드가 경쟁자에 비해서 우위를 이제 가지려면 그 두 가지 조건이 이제 그 충족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그 기업이 가진 그 경영 자원은 다른 기업들이 보유하지 못한 희소한 자원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 산업 전반에 널리 알려져서 이제 경쟁사들도 그 기술을 쉽게 그 획득할 수가 있다면요, 그 기술은 더 이상 그 해당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이 현재 그 산업에 이제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IBM은 한때 그 대형 컴퓨터 시장에서 오랫동안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누려왔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IBM이 갖고 있던 이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 즉 이제 대형 컴퓨터를 견고하게 잘 만드는 능력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 서버 시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대형 컴퓨터 시장에서의 성공할 수 있던 주요 성공 요인하고 그 서버 시장에서의 성공할 수 있는 주요 성공 요인이 서로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제 경쟁 우위 창출은 그 정부 규제의 완화와 그 환율의 변동과 같은 기업 외부 환경과 그 기업 내부로부터의 새로운 그 혁신을 통해 창출이 되게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그 산업의 그 외부 환경 변화가 심할수록 그 기업의 상대적인 경쟁 우위하고요, 그 산업 내의 수익률 분포는 크게 그 변하게 되는데요. 그 예를 들면 기업 환경의 변화가 비교적 작은 그 일상 소비재 산업의 경쟁 우위는 안정적인 편이지만요, 그 환경 변화하고 소비자 수요 변화가 잦은 가전하고 그 패션 같은 산업에서는 그 기업들의 부침이 매우 그 작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경쟁 우위는 단순히 외부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들이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를 빨리 포착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이제 기업마다 그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갑자기 일기예보에 없었던 소나기가 올 때 남다른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그 비가 올 것을 예측하거나 그 창고에 쌓여 있는 우산을 빨리 꺼내서 팔 수 있는 상점은 그 순발력이 떨어지는 상점보다 훨씬 많은 우산을 그 판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장에 그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는 그 외부 환경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류 산업에서 자라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첨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그 개별 점포에서의 그 매출 정보를 매일매일 파악해가지고요,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그 이러한 정보를 그 생산 공장을 보내서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그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그 두 가지 요소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요소는 정보의 획득입니다. 그 회사에서 정보 수집 능력은 그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제 인식하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제 기업에 그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그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그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해서 상품과 선물에 대한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조직 차원의 유연성으로서 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영 자원을 신속하게 재배치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그 공장이나 기계와 같은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주로 조직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관료주의적인 그 기업에서 그 기업보다는 이제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고 그 조직 내에서 협력 체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이제 유효성은 훨씬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제 경쟁 우위는 기업 내부의 기술 혁신으로부터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경제학자 슌베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러한 혁신 과정을 이제 창조적 파괴 과정이라고 이제 보고요. 이러한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유통망, 그리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판매 지역 개척 등을 통해서 기존 기업들이 갖고 있던 그 생산 기술하고 판매망, 판매 지역 등을 무용지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애플의 그 아이팟하고 아이튠은 이제 디지털 오디오라고 해가지고요. 그 이러한 이제 하드웨어와 음원 매출 시스템을 이제 결합하는 이제 혁신적인 제품이어가지고 기존에 그 세계에 수출된 MP3 플레이어 시장을 무력화하는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혁신을 통해서 이제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요, 풍부한 상상력과 이제 직관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은 그 스티브 잡스와 같은 천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 기업이 이제 갖고 있는 경쟁 우위를 이제 분석함으로써 그 경쟁 우위를 낡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이제 역선할 수도 있고요. 그 나이키를 보면 그 전통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사양 산업으로 여겨졌던 신발 산업에서 자신은 나이키는 그 광고하고 디자인에만 집중을 하고요. 실제 운동화를 생산하는 그 생산 공장은 저임금 국가의 하청 기업을 활용하는 혁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폰, 그 애플사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자기들 제품 개발만 하고 그 이런 제품 생산이 이런 것은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외주를 줘서 하청을 줘서 물건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성숙 단계에 있는 산업에서조차 이제 전략적 혁신은 그런 혁신을 하는 기업에 상당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제 산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이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일 어느 기업이 가진 경쟁 우위가 이제 쉽게 그 모방될 수 있다면 그런 경쟁 우위는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제 경쟁 우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경쟁 우위 유지 여부는 그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건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지속성입니다. 이 지속성은 그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그 개별 경영자원의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특허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소멸이 되는 반면에 기업이 가진 좋은 평판이라든지 그 이미지는 이보다 더 오랫동안 그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단 기준은 그 획득 가능성입니다. 그 경쟁 우위를 이제 창출하는 그 경영자원을 시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면 이러한 이제 경쟁 우위는 쉽게 없어지게 되고요. 예를 들면 어느 제과점의 빵이 맛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넓은 매장하고 산뜻한 실내 장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그 제과점을 이용하고 있다면은 그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하이트 맥주 출시 초반만 하더라도 그 지하 250m 안반수를 사용한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그 업계 2위에서 업계 1위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처럼 이제 경쟁 기업들은 그 경쟁 우위를 창출한 요인, 즉 250m의 그 지하 안반수를 확보해서 이제 상대방의 전략을 무력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제 경쟁 기업의 경쟁 우위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하고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불완전 정보 때문에 기업의 경쟁 우위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판단 기준은 모방 가능성인데요. 경쟁 우위 유지는 경쟁 기업의 모방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경우에는 경쟁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금융상품을 선보일 수 있어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어렵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카드가 있죠. 어느 특정한 포인트 적립해주는 카드가 있다 그러면 다른 카드사에서 바로 그와 유사한 제품이 바로 출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인터넷 버블기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이제 등장했다가 예전에 2000년 초반에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등장했다 도산을 했는데요. 그 주요 원인들을 보면 인터넷 벤처기업들의 사업 모형이 쉽게 모방 가능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원들을 끌어들여서 인터넷 배너 광고로 수입을 얻는 사업 모형은
수많은 무료 회원 사이트의 남발로 이제 순식간에 무력화가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경영 자원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영 자원에 해당이 됩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오랫동안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제 명성을 쌓았기 때문에 신규 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기업의 조직에 기초한 핵심 능력, 특히 기업 특유의 문화에서 비롯된 경영 자원이나 핵심 능력은 다른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서의 이제 성공 요인이 삼성 특유의 경영 관리 능력과 미세한 반도체 생산 공정의 품질 관리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요. 삼성과 다른 기문을 갖고 있는 경영자들은 이를 모방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 그림은 경쟁 전략 수립 시에 고려해야 될 3대 요소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경쟁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요.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 구조를 분석을 하고 개별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각 산업 특유의 성공 요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는요. 제4장과 5장에 마이클 포터는 이제 모방하기 어려운 경쟁 우위를 이제 액티비티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액티비티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의 가치 사슬의 이제 구성 요소 간의 상호 관련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특히 이제 가치 사슬의 구성 부분들 간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이런 가치 사슬을 경쟁자가 모방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액티비티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액티비티 시스템인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미국 중서부에서 중소도시 간 직항 노선에 취행하는 신규 진입 항공사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항공산업의 이제 주역들인 아메리칸 항공이라든지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과 같은 이제 주요 항공사들은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들과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이른바 자전거 바퀴와 같은 이제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시스템은 대도시 사이를 이동하는 이동객에게는 이제 편하지만은요, 중소도시에서 다른 중소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를 경유해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와 같은 이제 적항공사는 이러한 이제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제 시장에 진입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사업 특징을 보면 웨스트 항공사는 중소도시 간 직항 노선에 이제 집중하면서 다른 항공사와의 연계 서비스라든지 수화물 연결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기내 서비스도 없고 좌석 배정도 따로 하지 않고 이제 자동 발권 서비스로 예약을 하고 티켓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우스웨스트는 이제 여행사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대신 소비자에게 그만큼 저렴한 요금하고 자주 출발하는 잦은 출발 시간을 제공해서 중소도시간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항공편을 이제 운항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게이트에 도착하면 출발 전 15분 이내에 도착하는 고객을 빼고 바로 출발 가능한 고객을 태운 다음 출발을 하기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지상 및 이제 게이트 요원들은 높은 생산성이 필수적인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이제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종업원 지주를 통해서 주인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항공기 역시 이제 보잉 737 기종으로 이제 통일해가지고요. 정비의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속도를 높여서 항공기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액티비티 시스템을 분석해 보면요, 이 회사의 가치 사례 각 부분들이 중소도시간 직항편에 이제 집중한 저가 항공 서비스라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위해서 서로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모방할 때 이 가치 사슬과의 높은 연계성 때문에 일부분만 모방해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전체를 모방하지 않고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경쟁 우위를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기존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경쟁 우위를 모방하려는 그 기업들을 따돌릴 것인가가 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고요. 그 후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선발 기업의 경쟁 우위를 모방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기업들은 그 경쟁 기업들이 자신의 경쟁 우위를 모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훨씬 오랫동안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요,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실제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증거를 보자면 각 산업마다 수익성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간의 편차를 보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만일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 가진 경쟁 우위가 쉽게 모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산업에서 기업들 간의 수익성 편차가 크지 않겠죠. 이처럼 이제 앞서 언급한 경쟁 우위를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속성, 획득 가능성, 모방 가능성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평가할 때 선두 기업이 가진 경쟁 우위를 효과적으로 모방하거나 선두 기업이 자신의 경쟁 우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선두 기업은 자신의 높은 수익률을 감춤으로써 경쟁자가 자신의 경쟁 우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기업이 상장 기업에 비해서 이제 보유한 장점은요, 자신의 수익률과 같은 재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기업은 마치 경쟁자로 하여금 우리 산업으로 들어와라, 신규 진입을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자가 선도 기업의 경쟁 우위를 모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커야 하는데요. 기존 기업들은 신규 기업들의 이제 진입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진입 장벽을 쌓거나 진입 저지를 할 수도 있는데요. 경쟁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생산 시설을 확충해 놓거나 충분한 재고를 비축해 둠으로써 경쟁 기업 진입 시 가격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진입 저지 전략은 진입 시 필요한 높은 비용 때문에 경쟁자의 진입을 포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쟁 기업이 기존 기업의 경쟁 우위를 이제 모방하려면 기업이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성공 요인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기업이 왜 성공하였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업의 경쟁 우위를 모방하려면 모방에 필요한 경영 자원을 확보해야만 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경영 자원의 획득 가능성과 모방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획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경영 자원을 쉽게 외부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자원의 모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경쟁 기업이 독자적으로 비슷한 경쟁 자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미국의 이제 컨티넨탈 항공사는 사우스웨스트를 모방해서 컨티넨탈 라이트라는 저가 항공사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이 컨티넨탈 항공사는 사우스웨스트의 높은 성과가 단지 중소도시 간 직항편 운영하고 저가 항공이라는 특성 때문이라고 파악을 하고서 유사한 저가 항공 서비스인 포인트 투 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컨티넨탈이 이제 계속 여행사의 수수료를 이제 지급을 하고요. 자사의 항공 네트워크하고 이제 계속 연계를 해서 좌석 지정하고 수화물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점인데요. 그 결과 대도시를 출발해서 이제 연계되는 항공편의 지연이 이제 일상적이었고요. 수화물이 제대로 실리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등 경영 성과가 악화되게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제 경쟁사의 액티비티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사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모방이 오히려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와 같이 가치사슬 구성 요소 간 상호 관련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에 기반한 경쟁 우위를 모방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최초로 산업에 진입한 기업들이 어떤 전략적인 우위를 갖고 있을 때 후발 경쟁자들이 쉽게 이를 모방에 따라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최초 진입자의 우위라고 하는데요.
이같이 그 최초 진입자의 우위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살펴보면 특허권 아니면 상표권 등 그 지적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그 외에 해당 산업 내에서 그 선도기업이 구축한 명성이라든지 경험 효과로 인한 절대적인 비용 우위, 자원 직결 능력 등으로 이제 인해 최초 진입자의 우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이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일 어느 기업이 가진 경쟁 우위가 이제 쉽게 모방될 수 있다면 그러한 경쟁 우위는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제 경쟁 우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경쟁 우위 유지 여부는 그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지속성입니다. 이 지속성은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개별 경영자원의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특허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 반면에 기업이 가진 좋은 평판이라든지 이미지는 이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단 기준은 획득 가능성입니다. 경쟁 우위를 이제 창출하는 경영자원을 시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면 이러한 이제 경쟁 우위는 쉽게 없어지게 되고요. 예를 들면 어느 제과점의 빵이 맛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넓은 매장하고 산뜻한 실내 장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그 제과점을 이용하고 있다면은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하이트 맥주 출시 초반만 하더라도 지하 250m 안반수를 사용한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업계 2위에서 업계 1위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처럼 이제 경쟁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창출한 요인, 즉 250m의 지하 안반수를 확보해서 이제 상대방의 전략을 무력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제 경쟁 기업의 경쟁 우위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하고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불완전 정보 때문에 기업의 경쟁 우위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판단 기준은 모방 가능성인데요. 경쟁 우위 유지는 경쟁 기업의 모방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경우에는 경쟁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금융상품을 선보일 수 있어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어렵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카드가 있죠. 어느 특정한 포인트 적립해주는 카드가 있다 그러면 다른 카드사에서 바로 그와 유사한 제품이 바로 출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인터넷 버블기에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이제 등장했다가 예전에 2000년 초반에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등장했다 도산을 했는데요. 그 주요 원인들을 보면 이들 인터넷 벤처기업들의 사업 모형이 쉽게 모방 가능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원들을 끌어들여서 인터넷 배너 광고로 수입을 얻는 사업 모형은 수많은 무료 회원 사이트의 남발로 이제 순식간에 무력화가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경영자원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영자원에 해당이 됩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오랫동안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제 명성을 쌓았기 때문에 신규 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차별화와 비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차별화를 추구하다 보면 이제 비용이 높아지는 이제 경향이 있고요. 지나치게 비용 절감에 집중하면 차별화 우위를 찾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 반해 이제 집중하는 아주 작은 이제 세분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의미하는데요. 이 집중하는 비교 우위에 기반한 저가 시장에서도 이제 가능하고요. 차별화 우위에 기초한 고가 특수제품 시장에서도 가능한 전략입니다. 이처럼 비용과 차별화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산성 곡선 개념인데요. 보시는 그림이 바로 생산성 곡선입니다. 이 생산성 곡선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기업들이 당면한 비용하고요. 차별화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설명드리자면 아래 곡선상에 있는 A 회사는 경쟁하는 C 회사에 비해서 비용이 더 높은 차별화 우위를 갖고 있고요. 반면 B 회사는 C 회사에 비해 차별화 수준과 높은 비용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C 회사는 A 회사나 B 회사의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갖지 못해서 운영상 비효율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A 회사가 B 회사 또는 B 회사가 A 회사보다 더 우수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 회사와 B 회사는 각각의 이제 경쟁 우위가 이제 다를 뿐이지 그 나름대로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생산성 곡선상에 위치한 A 기업과 B 기업은 경쟁 우위를 갖고 있고요. C 기업은 향후 생산성 곡선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하거나 차별화 우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생산성 곡선은 기술 진보와 혁신에 의해서 우상향으로 이제 이동이 가능한데요. 즉, 같은 비용에서도 더 높은 차별화가 가능하거나 같은 차별화 수준을 더 낮은 비용에 가능하게 하는 기술 진보나 혁신은 생산성 곡선을 우상향으로 이제 이동시키게 됩니다. 만약 C 기업에서 기술 진보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요, 얼마든지 A 기업이나 B 기업의 생산성 곡선에 위치할 수도 있고요. 이를 넘어서도 가능하긴 한데 기술 진보나 혁신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이 그림은 이제 경쟁 기업에 비해서 높은 경쟁 우위를 갖는 근본적인 원천이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요약해 정리한 그림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경쟁 우위의 근본적인 원천은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인데요. 즉, 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내부 혁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은 기업의 유리한 산업 구조를 형성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즉, 독과점적인 산업 구조로 인해서 얻는 높은 수익률은 기업이 갖고 있는 높은 시장 점유율과 특허권 또는 상표권 등 진입 장벽하고 신규 진입자나 경쟁 기업들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자금력에 의해서 좌우되게 됩니다. 기업의 이제 교섭 능력, 즉 구매자의 힘과 공급자의 힘에 대해 기업이 대항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기업의 규모와 자금력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이제 비용 우위와 차별화 우위 역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에서 비롯됩니다. 앞으로 이제 7장에서 살펴볼 비용 우위는 이제 기업이 보유한 생산 프로세스 기술이나 공장의 규모, 값싼 투입 요소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고요. 이제 8장에서 살펴볼 차별화 우위 역시 기업이 보유한 브랜드와 제품 생산 기술, 그리고 이제 마케팅 능력, 유통 장악 능력과 같은 기업 특유의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유망한 산업의 위치에서 경쟁 기업에 비해서 이제 높은 경쟁 우위를 갖는 근본적인 원천은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경쟁 기업을 이제 분석하는 주된 목적은 경쟁 기업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인데요. 경쟁 기업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개별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 형태에 가까운 산업에서는요, 다른 기업들의 전략이나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요. 하지만 산업 집중도가 높은 산업, 특히 그 산업에 소수 기업만이 존재하는 과점적인 성격을 지닌 산업에서는 한 기업의 행동은 다른 기업의 반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항공기 제작 산업에서는 미국의 보잉하고 유럽의 에어버스가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신형 비행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와 펩시는 콜라 시장에 이제 점유율을 놓고 오랫동안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같이 이제 과점적인 성격을 지닌 시장에서는 한 기업의 전략이 다른 기업들의 전략적인 대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한 기업이 전략을 수립할 때 다른 경쟁 기업의 반응을 예측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 기업 분석은 자사의 전략에 대한 경쟁자의 대응을 예측하게 해서 자사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경쟁 기업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4가지 요소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경쟁 기업의 전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 기업의 목표, 세 번째는 경쟁 기업의 가정,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기업의 경영자원입니다. 이를 자세히 하나씩 이제 알아보면요. 경쟁기업을 분석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일은 과연 경쟁기업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경쟁기업의 최근 동향을 이제 분석함으로써 경쟁기업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즉, 최근 얼마나 많은 설비 투자를 하였는가, 그리고 최근에 얼마나 많은 직원을 채용하였는가, 신제품이 언제쯤 출하될 예정인가 하는 이런 것들과 같이 기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 또는 루머를 가지고 경쟁기업의 경쟁 전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소인 경쟁기업의 이제 목표인데요. 자신의 경영 전략 수립 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듯이 경쟁기업을 예측하기 위해서도 경쟁기업의 목표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과연 그 경쟁기업이 단기적인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지의 문제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그 일본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가격 인하를 유도하였고요. 그 이에 비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이 진입한 시장을 버리고 더 높은 마진을 보장하는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곤 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죠. 이처럼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의 그 차이가 해당 시장의 경쟁 방법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소인 이제 경쟁기업의 가정인데요. 경쟁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산업에 대해 갖고 있는 가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경쟁기업의 전략은 그 기업들이 산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과거 미국 시장을 지배하였던 할리데이비스는 그 일본 기업이 저가 모터사이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오히려 이를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싸구려 일본 모터사이클을 구매하는 이제 소비자들도 결국은 이제 모터사이클에 흥미를 느끼고서 할리데이비슨 같은 대형 모터사이클을 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처럼 이제 어떻게 그 가정을 하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소인 경쟁기업의 경영자원입니다. 이제 손자병법에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그 경쟁기업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경쟁기업의 경영자원과 핵심 역량, 즉 자금 보유, 기술력, 관리 기술과 이제 브랜드 강도 등을 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제 경쟁자 분석의 기초가 되는데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기업을 상대로 가격 경쟁을 이제 시작했을 때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은 이제 결국 지구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야마하처럼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과 제품의 성격만을 이제 고려해서 공격적인 경쟁 전략을 펼치다가는 혼다 같은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격해올 때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경쟁기업에 대한 분석은 경쟁기업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만일 경쟁기업의 현재 목표와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쟁기업이 그 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정과 경쟁기업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한다면 그 기업의 그 소비자의 변화나 기술 혁신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행동에 어떻게 경쟁기업이 반응할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이론은 한 집단에 있어서 어떤 행동의 결과는 게임 회사처럼 본인의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분석하는 수리적 접근법입니다. 이 게임 이론은 1944년 폰 노이만과 모르겐슈테른이 같이 쓴 게임의 이론과 경제행동이라는 책에서 얘기가 되면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 게임 이론은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경영 전략이라든지 정치학, 행정학, 군사 전략학 등에서 널리 보급돼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 전략에서 이제 게임 이론은 기업이 경쟁 기업의 이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이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 줌으로써 기업 간 경쟁 행위와 협조 행위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경제학의 기본 가정은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경제학에서 이제 합리적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기업 등 다루는, 경제학이 다루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학 이론을 이제 많이 차용하는 경영학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게임 이론에서도 합리적 경제 주체인 기업이 마찬가지로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쟁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현실의 기업들이 이 가정처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라는 합리성은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 이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같은 이제 경제 주체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긴 하고요. 기업과 같은 이제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라는 가정 하에 게임 이론에서 묘사하는 기업들의 행동은 순차적인가 아니면 동시적인가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장기나 바둑은 대표적인 순차적인 게임인데요. 장기를 두는 사람은 상대편의 수를 보고 이에 대응해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다음 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수를 둘 때는 자신의 수에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자기의 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가위바위보 같은 게임은 대표적인 동시적 게임에 해당합니다. 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무엇을 낼 것인가를 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나의 반응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위바위보를 내게 되면 게임할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실제 기업들의 경쟁은 이제 이처럼 순차적 게임일 수도 있고 동시적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 먼저 이제 동시적인 게임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순차적인 게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1에서 살펴본 모터 사이클 산업에서요, 혼다와 야마하가 신제품을 발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는데요. 야마하가 신제품을 발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혼다가 얼마나 신속하게 경쟁하는 신제품을 출시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데요. 즉, 혼다의 행동에 따라서 야마하의 행동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처럼 두 기업 사이의 경쟁 상황을 쉽게 묘사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본 손익행렬인데요. 손익행렬은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기업의 행동 선택에 따라서 각 기업이 얻는 이익과 손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만약 모터사이클 산업에서 이 두 개의 기업만이 경쟁하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요. 각 기업의 행동은 신제품을 발표할 것인가 아니면 구형 제품만을 판매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결과는 이제 두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알기 쉽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마의 행동에 따른 손익행렬의 우상향의 숫자, 즉 빨간 세모안의 숫자는 야마하의 손익이고요. 좌하향의 숫자, 즉 하늘색 세모 숫자는 혼다의 손익이 됩니다. 만일 이 두 기업 모두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구형 제품만을 이제 판매한다면요, 양쪽 기업은 각각 100만큼의 이익을 가져가게 되고요. 하지만 야마하가 신제품을 발표하고 혼다가 신제품을 발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야마하가 250의 이익을 가져가고 혼다는 30만큼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 혼다가 신제품을 발표하고 야마하가 신제품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혼다가 250만큼의 이익을 가져가고 야마하는 30만큼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 모두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에는 이들 둘 다 0의 이익을 가져가게 되고요. 이 같은 게임에서 두 기업은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고 상호간의 정보가 교환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요. 실제로도 상호가 이제 정보 교환은 없겠죠. 이 손익행렬을 이용하면 우리는 이제 재미있는 경쟁의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야마하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은 혼다가 신제품을 발표하지 않는 상태에서 야마하가 신제품을 이제 발표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 야마하는 250의 이익을 얻게 되면서 구형 제품을 생산할 때 100의 이익보다 150만큼의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한편 혼다가 신제품을 이제 발표한 경우에 있어서도 야마하의 입장에서는 그 신제품을 발표해서 영의 이익을 얻는 것이 구형 제품을 생산해서 30만큼의 손해를 입는 것보다 30만큼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같이 이제 반대로 역으로 혼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혼다도 이제 신제품을 발표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신제품을 발표하기 마련인데요. 결국 두 회사는 모두 신제품을 발표하는 것이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주전략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전략이라는 것은 주전략으로 하는 것은 경쟁 기업의 행동과 상관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적의 전략을 의미를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두 기업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 즉 주전략인 신제품 발표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두 회사 모두 신제품을 발표하고 그 결과 두 기업 모두 영의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두 기업 모두 신제품을 발표하지 않아서 양쪽 기업 모두 100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보다 훨씬 수익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게임 이론에서는 이제 비협조적인 게임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도 이 같이 이제 비협조적인 게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죄수의 딜레마란 경찰이 두 명의 범인을 개별 신문하면서 공범자가 범행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풀려나고 공범자만 자백하지 않은 공범자만 감옥에 갇힌다고 이제 유혹을 했을 경우에 서로 상대편 공범자의 범행을 시인함으로써 결국은 둘 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두 범인이 모두 자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증거 부족으로 이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명이 서로 상대방을 이제 고발함으로써 이제 결국 둘 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각각의 범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을 고발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전략, 즉 주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쪽 기업이 주전략이 있는 경우에는 게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알기가 비교적 쉬운데요. 하지만 모든 상황마다 주전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주전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는 손익행렬인데요. 여기서는 야마하가 신제품을 발표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구형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한지의 여부는 혼다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이제 혼다가 신제품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야마하의 이익은 구형 제품을 생산할 경우 양사가 똑같이 100씩 가져가지만요. 야마하만 신제품을 발표할 경우 150으로 50만큼의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야마하의 입장에서는 신제품을 발표하는 것이 이제 유리하고요. 하지만 혼다가 이제 신제품을 발표하고 야마하가 구형 제품을 생산한다면 야마하는 80만큼의 이익을 가져오지만 야마하도 신제품을 생산할 경우 마이너스 70으로 낮아져서 총 150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야마하의 입장에서는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야마하는 신제품을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즉, 이 그림에서는 앞의 그림과 달리 야마하가 신제품을 발표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전적으로 혼다가 신제품을 발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경쟁 기업을 예측할 수 있는가는 이제 궁극적으로 각각의 개별 기업이 직면한 상황이 주전략이 있는 앞에 손익행렬 원이나 아니면 주전략이 존재하지 않는 손익전략 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제 대표적인 비협조적인 게임인 죄수의 딜레마는 이제 이래로 끝나는 것으로 앞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처럼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 어느 한 강도가 공범자를 밀고하는 배신 행위에 대해서 출감 후 보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요. 두 강도들은 공범자를 밀고하는 행위를 자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 한 기간에 행해지는 게임이 이제 장기전으로 장기간으로 이제 연장될 경우 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요. 서로 협조하는 체제로 균형을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이제 주전략이 존재하는 선행기를 원에 적용해 보면요. 즉, 주전략이 존재하는 야마하와 혼다와의 경쟁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야마하가 신제품을 발표했을 때 혼다도 똑같이 신제품을 이제 발표하게 되면 결국 두 기업 모두 신제품을 발표하기 이전에 얻었던 100만큼의 이익보다 그 100만큼의 이익보다 훨씬 적은 영의 이익을 얻어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결국 두 기업은 이제 그 다음 해에 신제품을 발표할 때에는 상대방이 신제품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제하려는 경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 기업이 이력적인 암묵적인 이제 미력을 깨트리고 이제 신제품을 이제 발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기업과 똑같이 신제품을 발표해서 그 약속을 깨트린 기업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이처럼 협조와 비협조의 관계가 지속될수록 두 기업은 서로 협조를 통해서 신제품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두 기업이 모두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상대방이 먼저 미력을 깨트리지 않는 한 이 협조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다는 일종의 신사협정과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제 두 기업들이 이제 비협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보복의 위협 때문에 상호 간에 이제 협조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소수의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경우에 이 같은 신사협정을 통한 협조적인 경쟁, 즉 암묵적인 카르텔이 종종 형성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게임은요, 두 기업이 동시에 의사결정한다는 전제로 한 동시적 게임이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기업의 행동과 경쟁 기업의 반응은 이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순차적인 행동, 즉 바둑이나 장기와 같은 게임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이제 순차적 게임에서는 경쟁 기업의 반응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이제 순차적인 게임을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 의사결정 나무를 이제 나타내는 게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런 의사결정 나무는 이제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나열하고요. 그 행동들 결과에 따라서 경쟁 기업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를 나누어서 이제 분석함으로써 각 행동에 따른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야마하가 먼저 이제 신제품 개발을 결정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혼다는 야마하의 결정을 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 선택의 수는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만일 야마하가 먼저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신제품 생산 발표를 자제하는 경우에 이제 혼다는 야마하의 선택을 보고 신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O1부터 O4까지 나와 있고요. O1의 결과는 혼다와 야마하 모두 신제품을 발표하지 않는 경우고요. 이 경우에 두 기업 모두 100씩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O2의 경우는 야마하가 이제 신제품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다가 신제품을 발표해서 이제 야마하는 30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혼다는 250만큼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하지만 이 O2의 결과는 야마하의 입장에서 보면 야마하가 신제품을 발표를 하고 혼다도 신제품을 발표하는 O4보다 안 좋은 결과인데요. 따라서 야마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일단은 신제품을 발표하는 것으로 행동을 취하고요. 혼다 역시 이에 대해 신제품을 이제 발표하기 때문에 결국은 O4와 같은 이제 재수의 딜레마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 게임에서도 이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례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이제 또 다른 결과가 이제 도출될 수가 있고요. 즉, 협조적 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지고요. 서로 구형 제품을 고수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암묵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게임으로는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 기업에게 자신이 어떤 전략을 수행할 때 경쟁 기업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 강의는 끝나고요. 이제 두 번째 사례인 그 SK텔레콤과 KT 간의 경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무선통신 사업은요, 그 정부가 그 이동전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1984년부터 한국 이동통신을 설립해서 아날로그 이동전화 서비스를 보급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제 CDMA, 즉 코드 다중분할 접속 기술을 이제 국가 표준으로 삼고요. 1994년 그 한국 이동통신을 그 SK텔레콤으로 이제 민영화하고, 한편으로는 그 CDMA 방식의 신세계 통신, 그리고 이제 PCS 방식의 LG텔레콤과 한국통신, 한솔 PCS의 경쟁 체제로 이제 돌입하게 되면서 이후의 이동통신 산업은 치열한 경쟁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 1차 대전은 1997년부터 시작한 이른바 PCS 대전으로 불리는데요. 그 CDMA 방식의 그 SK텔레콤과 신세계통신, 그리고 세계의 PCS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기존의 아성을 수정하려는 그 SK텔레콤하고요, 그 신규 가입자인 그 4개 회사 간 그 경쟁의 1라운드는 광고에서 그 맞부딪혔습니다. 그 5개의 이동통신 사업자는 주요 고객인 이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광고를 제작하는 등 광고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제 펼쳤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전장은 그 신규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단말기 그 보조금 전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통신 사업은 그 사용자가 얼마이든지 간에 이미 수백만 명의 고객을 운영할 수 있는 전국적인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이제 고정비용이 그 성격이 강한 통신 산업에서는 가능한 한 가입자가 많을수록 이 막대한 고정비용을 그 분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많을수록 유리한데요. 이로 인해서 그 업체들은 그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그 휴대폰 가격을 비롯한 그 가입 비용과 그 통화요금이 크게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리한 이제 고객 유치전으로 인해서 이제 가입자의 그 지불 능력을 그 고려하지 않은 가입자 유치는 그 수많은 그 불리한 가입자를 이제 만들어냈고요.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게 되자 단말기 보조금을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정부 규제로 인해서 이제 단말기 보조금에 그 의존한 그 소모적인 경쟁이 그 주춤해지자 그 SK텔레콤의 반격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SK텔레콤에서는 그 시장 점유율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보다 그 젊은 층을 공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 자체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체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 당시 그 SK텔레콤은 011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011이라는 번호가 아저씨가 쓰는 휴대폰이라는 이미지가 그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CS는 이제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젊은 층을 이제 계속 공략해 왔던 반면에 그 84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SK텔레콤은 부자들이 쓰던 그 아저씨들이 쓰던 그 요금이 비싼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제 SK텔레콤은 1999년 TTL이라는 그 새 브랜드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젊은 층을 이제 공략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TTL 브랜드는 10대와 20대에 대한 유인 요소가 많기는 했지만 그 연령에 그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사실상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를 이용해서 SK텔레콤은 그 PCS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이제 펼친 것인데요.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SK텔레콤은 그 TTL 서비스 이후 한 달 만에 그 TTL 브랜드로만 25만 명의 그 신규 가입자를 그 확보를 했고요. 그 SK텔레콤은 그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는 약 5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해서 PCS 업체의 가입자를 압도하였습니다. 지금은 보면 뭐 그 25만 명, 50만 명은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이 당시에는 그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25만 명, 50만 명은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이제 PCS의 주소비층인 20대가 이제 SK텔레콤으로 이동하는 등 이제 TTL의 폭발적인 반응에 대해서 그 한국통신 프리텔, 즉 오늘날의 KT는 그 처음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에 맞서 한국통신 프리텔에서도 그 나와 드라마 등, 그러니까 드라마 이런 다양한 브랜드로 이제 대응을 하였습니다. 드라마는 이제 다이어트, 성형수술 등 여성들이 가지는 각종 서비스들의 할인을 이제 제공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그 요금, 뭐 단말기, 멤버십 서비스 등 여성 전용으로 꾸미고 남성은 아예 가입도 안 되게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SK텔레콤은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실제로 전체 이동통신 그 사용 연령층 중 가장 많은 통화량을 기록하는 20, 30대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유토라는 이제 브랜드를 출시를 하게 되고요. 또 다시 그 한국통신 프리텔은 이에 맞서 메인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해서 그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의 반격과 한국통신 프리텔의 대응, 그리고 이들 간의 격렬한 경쟁은 그 자본력이 약한 그 신세계통신하고 한솔 PCS 같은 이제 군수업체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SK텔레콤은 그 신세계통신하고 합병을 하였고요. 한국통신 프리텔은 한솔 PCS를 합병해서 규모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 2004년 그 1월 1일부터 이제 그 SK텔레콤 그 고객이 기존 자신의 번호로 그 KTF나 LG텔레콤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적인 번호 이동성 제도가 시행되면서요. 업체 간 경쟁은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휴대폰 번호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제 통화 품질과 이제 서비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쉽게 옮기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통신사를 쉽게 바꾸지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번호 이동성 제도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요. 반면에 그 이동통신 업체에게는 번호 이동에 따른 그 신규 고객 유치의 이제 기회와 기존 고객 이탈이라는 위협을 동시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 이동통신 산업에서 그 통신업체들과 2차 대전은 그 2007년부터 시작한 그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즉, 그 3G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WCDMA라고 하는데요. 즉,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이 3G는 멀티미디어 전송을 이제 목적으로 개발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영상통화 서비스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구현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고속무선 인터넷 플랫폼하고 다양한 사업을 연계한 그 컨버전스 사업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 이동통신 산업에서 이제 후발주자였던 KTF는 그 3G 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 1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이제 대대적인 마케팅 공세를 취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2007년 3월에 그 쇼라는 그 브랜드로 시작한 KTF의 이제 3G 서비스는 48일 만에 그 누적 가입자 30만 명을 이제 돌파하면서 그 3G 통신 방식에서 1위 업체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었고요. 2000말 기준으로 이제 KTF는 320만 명의 그 신규 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249만 명에 그친 SK텔레콤을 제치고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응해서 SK텔레콤은 그 아직 3G 시장이 미성숙했다고 그 판단을 하고요. 그 2G와 그 3G 서비스 브랜드를 그 T 브랜드로 통합을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대신 2G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자리를 굳히는데 집중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히 그 SK텔레콤은 그 T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넘어서 그 고객 일상 속에 친근한 그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각대로 해라 T 뭐 캠페인 테마를 유지를 하였고요. 그 외에 뭐 BBD, 바비디브 뭐 이런 다양한 캠페인을 시도해서 소비자들에게 친근감 있는 브랜드로 각인시키는 데 이제 성공해서 다시 3G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한편 이제 2008년에는 그 유선전화와 그 인터넷 사업자였던 그 하나로통신이 그 SK텔레콤이 되면서 SK 브랜드가 되었고요. 그 KTF는 그 모회사였던 KT와 유선 사업자였던 KT와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업체 간 경쟁은 그 유무선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그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합병과 함께 KT는 그 새롭게 이제
쿡 브랜드를 선보였고요. 쿡과 쇼를 결합한 다양한 그 유무선 통합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면서 그 통신 서비스의 그 혁신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게다가 이제 올레 KT라는 이제 슬로건을 통해서 그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이제 성공을 하였고요. 한편으로는 그 2010년도에 LG 이동통신 역시 그 과거 2000년에 그 인수한 데이콤하고 2002년 인수한 이제 파워컴을 합병해서 그 통합사업명을 LG U+로 변경하면서 통합통신 서비스를 이제 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통신산업은 과거 이동통신 거기에서 이동통신과 인터넷, 유선전화, 즉 데이터 시장으로 이제 분할되었던 시장이 통합된 3대 사업자들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그 2012년 이후 그 통신사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2012년 50.3%에서 2019년 46.2%로 4.1%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반면 LG U+는 2012년 18.9%에서 2019년 23.4%로 시장 점유율이 약 4.5%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KT는 30.8%에서 30.5%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같은 시장 점유율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러한 통신 시장에서의 3대 대전은 이제 스마트폰 경쟁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KT는 2009년 11월에 아이폰 3GS를 출시하면서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예, KT는 단말기 보조금을 이제 올리고 아이폰을 위한 이제 저렴한 요금제를 이제 출시하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을 이제 펼쳤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출시 10일 만에 9만 명, 출시 6개월 만에 6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아이폰 3GS가 지금처럼 모든 통신사에 공급된 게 아니고 맨 처음에 한 2, 3년간은 KT에만 단말기가 보급이 돼가지고요. KT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독점적 판매 사업자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제 SK텔레콤에서는 T-옴니아를 출시하고 이제 이후에도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이제 집중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 S1부터 이제 투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이폰이 이제 KT 이외에 다른 이제 통신사에 이제 공급이 풀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2012년 3월에는 아이폰 4를 이제 SK텔레콤에서 출시해서 KT에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양사가 이제 전략적 공격과 대응 이제 결과 이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2009년 80만 명에서 2011년에는 2258만 명으로 2년 만에 이제 28배 급격히 상승을 하였고요. 이동전화 가입자 중에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도 2009년 1.7%에서 2011년 43%로 25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LG U+는 이제 3사 중 스마트폰 사업에 이제 가장 늦게 진출을 하기도 했고요. 3G 무선 인터넷 전국망 개통이 이제 늦어지면서 이제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해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3G 이제 주파수 규격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해외 스마트폰 대부분을 이제 수입하지 못하면서 단말기 수급 문제까지 발생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대응이 늦어졌는데요. 이동통신 산업에서 통신업체들과 2차 대전은 2007년부터 시작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즉 3G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WCDMA라고 하는데요. 즉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이 3G는 멀티미디어 전송을 이제 목적으로 개발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영상통화 서비스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구현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고속 무선 인터넷 플랫폼하고 다양한 사업을 연계한 컨버전스 사업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동통신 산업에서 이제 후발주자였던 KTF는 3G 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 1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이제 대대적인 마케팅 공세를 취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2007년 3월에 쇼라는
그 브랜드로 시작한 KTF의 이제 3G 서비스는 48일 만에 그 누적 가입자 30만 명을 이제 돌파하면서 그 3G 통신 방식에서 1위 업체로 이제 이에 대응해서 SK텔레콤은 아직 3G 시장이 미성숙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2G와 3G 서비스 브랜드를 T 브랜드로 통합을 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대신 2G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자리를 굳히는데 집중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T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넘어서 고객 일상 속에 친근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각대로 해라 T, 캠페인 테마를 유지를 하였고요. 그 외에 BBD, 바비디브, LG U 플러스는요, 스마트폰 사업에 늦게 진출했던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서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LTE는 이제 3G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이제 고화질 영상통화를 비롯해서요, 영화와 같은 이제 대용량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전송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LG 플러스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LG 플러스의 이제 시장 점유율은 LTE가 상용화된 이듬해인 2012년 18.9%에서 2019년 23.4%까지 꾸준히 증가를 해왔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총 인구 대비 이제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성숙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각 통신사들도 이제 전략을 이에 맞춰 다들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통신사들은 브랜드와 상품, 판매 서비스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소비자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다퉈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2017년부터 대두된 이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력이 이제 지속되면서 통신회사들은 기존 요금제를 이제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면서 통신사들의 신용등급과 수익성이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2019년 4월부터 이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5G 시장에서도 이들 새 회사들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